안녕하세요. 저는 72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낮 때는 TV 시간 맞춰가면서 봐야 하는 프로들을 이렇게 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말이죠. 매번 나이의 앞자리가 변할 때마다 시대가 격변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다 보니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역사책을 듣듯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지방에서 지내서 문명의 혜택을 늦게 본 것도 있지만 요즘 애들이 사는 걸 보면 우리 때 시절이 정말 옛날이라고 생각돼서 이해가 영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차이를 느낄 때마다 제가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이 자주 생각나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했던 그 일, 그 시절 아무리 문명과 동떨어졌다고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말이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난하지만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형편은 좋지 않은데 위아래로 줄줄이 자식들이 많다 보니 부모님은 더욱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 부모님은 입 하나라도 덜겠다며 몇몇 자식들을 남의 집에 보내셨고 저도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남의 집에 얹혀 지내게 됐습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어린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된 저는 그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하면 공부도 계속 시켜주고 밥도 잘 챙겨 먹여주겠다고 하니 저를 집안 식모로 생각하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무리한 집안일을 시켰거든요. 겨우 9살 어린 제가 집안일을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온갖 집안 잡일은 저한테 떠넘기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못한다고 때리고 혼을 내니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살이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어느새 제 손등은 찬물에 불어 갈라지고 터졌고 먹는 것에 비해 일이 많았던 탓인지 가뜩이나 야위였던 몸은 더 야위어 갔죠. 식모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밥을 굶더라도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이 낫겠다 싶은 생각에 결국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만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무슨 일인지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집을 떠나온 몇 달 사이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버렸던 겁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갔나 싶어 놀란 마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다들 저희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길바닥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식모살이를 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오갈 곳 없던 저는 한동안 거리를 떠돌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수녀님을 만나게 됐고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수녀님을 따라 저는 천주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부설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갈 곳 없던 제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고서야 고아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갈 곳이 없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고아원에서 지냈던 친한 언니와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해 지내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언니와 친구를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잃어버린 가족들 생각이 나긴 했지만 이제 와서 가족들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저를 버리고 간 가족을 생각하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찾는 것도 포기하고 여전히 고아였지만 같이 지내는 언니와 친구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언니와 친구가 각자 결혼과 직장 생활을 이유로 멀리 떠나게 되면서 저는 다시금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니 혼자 힘으로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고아였던 저는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번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늘 초라하고 힘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만 하는 제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날 일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자기 아들과 만나보지 않겠냐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자주 오시니 얼굴이 익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매번 한복을 차려입고 다니시는 분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셨어요. 거기다 주인 아주머니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진 모르겠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분을 어려워하시고 깍듯하게 대하는 걸 보며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게 자신의 아드님을 만나보라고 하니 저는 아주머니의 행동에 황당함을 넘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아드님을 만나보라고요? 저 가족 없는 고아에 공부도 끝까지 못했어요. 그런 제게 왜 아드님을 소개시켜 주신다는 건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인가? 나는 자네가 이 가게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데.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네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나도 고아였어. 전쟁통에 부모 형제 가족들 다 잃고 그 뒤로 혼자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지. 그래서 그런지 자네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떠오르곤 해.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참 외롭고 힘들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나는 애 아빠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자식도 낳아서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네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랍기도 하고 공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아주머니에게 동질감마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아무리 저처럼 고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은 다를 것일 텐데 어쩌자고 귀하게 키운 자식을 고아에 가진 것 없는 제게 소개시켜 주신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호의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소 그 아주머니를 어렵게 대하시는 주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주머니의 제안에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아드님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더러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할 정도면 분명 어딘가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선을 보게 된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훤칠하고 잘생긴 멋쟁이였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하다못해 대머리는 아닐까 걱정하던 저는 기대와 달리 멋있는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남자가 예쁘지도 않고 볼품없는 제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이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자 씨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얼굴은 아닌데. 아니에요. 제 눈엔 정말 아름다우신걸요? 어머니께서 성자 씨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궁금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잘난 남자를 만나볼 기회도 없었던 저는 홍성 씨의 그런 관심이 싫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체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 선뜻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처럼 털을 바짝 세우고 홍성 씨에게 무신경하게 굴며 괜히 쌀쌀맞게 대했어요. 하지만 잔뜩 경계하는 제 반응에도 불구하고 홍성 씨는 제 마음을 풀어주며 친절하게 다가와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마음을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경계를 완전히 풀고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혼자 외로웠던 제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정하며 소중하게 대해줬고 저희를 연결시켜준 어머님 역시 저를 아껴주시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제가 혼자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늘 살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어머님과 남편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 받는 사랑과 관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 어머님의 관심은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과 홍성 씨가 먼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래, 성자니가 우리 홍성이랑 연이 된 것도 꽤 됐는데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겠니? 나는 둘이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자 네 생각도 들어보고 싶구나. 저야 뭐 홍성 씨가 좋다면 좋죠. 나는 무조건이지. 성자 씨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걸? 그래, 너희가 서로 좋다니 참 다행이다. 나도 하루빨리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다만 그 전에 내가 성자 너한테 해줄 말이 있구나. 사실은 말이야,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단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흔히 말하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무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다 보니 제가 어머님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사람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단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이 있기도 하고 못 모르고 떠들기도 하지. 그러니 너도 내 며느리가 되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걸 성자 네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어머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시는 듯 말씀을 꺼내셨지만 저는 그게 무슨 큰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자란 탓에 제가 무속신앙에 대해 무지하기도 했고 무당이라는 직업도 오래전부터 있던 직업인데 그게 뭐 대단히 큰일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진심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드리며 그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무속인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근데 성자씨, 나도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한 번 결혼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홍성씨가 결혼을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태 안 할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그렇다고 성자 너를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나도 미리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면 그래서 성자가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쩌나 그게 무서워서 그만.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같이 얼마 못 살고 전처가 먼저 떠났거든.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전부인이 있었습니다. 전부인과 큰 문제 없이 사이도 좋았지만 전부인이 그만 사고로 죽어버리며 그 후로 호라비가 되어 몇 년간 혼자 지내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를 만나고 다시 저와 결혼을 꿈꾸게 됐던 거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남들과 달리 모자란 처지라고 해도 남편의 재혼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며 오랫동안 혼자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화가 먼저 났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나를 속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내 사실을 털어놓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속이려면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 것을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남편의 과거를 깨끗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떠난 남편의 전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듣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 묘자리까지 찾아가 그녀에게 인사를 전하고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됐죠. 그 후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비로소 제 가족을 만들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어요. 피를 나눈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을까 싶은지 행복하다 보니 불안도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과 달리 어머님과 남편은 제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저를 더 걱정하시며 저를 정말 귀한 사람처럼 챙겨주셨죠. 아서라. 내가 하던 일이니 내가 하면 되지. 세아가 너는 일하지 말고 가서 쉬고 있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이런 건 제가 해야죠. 내가 너 고생시키려고 우리 집에 데려왔을까?
나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라. 어릴 적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고아로 고생만 해온 제가 그런 시댁을 만나 고생 모르고 지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적 고생해온 보상을 이제서야 받는 게 아닌가 싶어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했죠. 이후 2달간의 결혼 생활도 전과 변한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원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진귀한 거, 좋은 거 찾아서 진상에 드려야 하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혼자서 살아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며느리인 제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이시겠다고 직접 요리 재료를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두 손으로 요리까지 해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전까지 살면서 먹었던 모든 음식의 가짓수보다 더 많은 종류의, 더 많은 양의 요리를 먹으면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보약도 그때 처음 먹어봤고 물 건너 넘어온 과일도 처음 먹어보게 됐죠.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가 그 일이 터지게 됐어요. 그날 역시 시집 와서 보냈던 여느 날처럼 아침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황빛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주스다, 주스. 이게 가루 주스가 아니라 진짜 과일을 짜서 담은 주스야. 내가 저번에 부잣집 부인한테 부적을 한 장 써줬는데 그 부적이 잘 들었는지 이 귀한 걸 보답이라며 가지고 왔더구나. 자, 얼른 먹어봐라. 이게 가루 주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맛있으니까 얼른 먹어봐. 천연 주스요? 어머, 엄청 귀한 거네요? 그럼 어머님께서 드세요. 저는 어머님께서나 그 이가 먹고 남은 거 먹어도 돼요. 아유, 너 먹어. 나랑 홍성이는 전에도 한번 먹어본 적 있으니까. 너 저번에 가루 주스 먹고도 엄청 맛있다고 좋아하지 않았니? 너도 알다시피 나랑 홍성이는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단 것도 입맛에 안 맞았어. 괜찮어. 그러니까 이거 한 병 전부 다 네가 먹어라. 자, 얼른 먹어. 어머님께서 건네신 주황빛 물은 다름 아닌 오렌지 주스였어요. 지금이야 오렌지 주스가 귀하고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시에 살고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지방 작은 소도시에서 주스를 보는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죠. 더욱이 저의 경우 그 집 며느리가 될 때까지는 정말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았으니 천연 과즙이 들어있는 주스는 물론이고 가루 주스조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루 주스도 시댁에 들어와서 처음 먹어봤었죠. 그런 제게 그 당시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천연 주스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한번 가루 주스의 맛을 봤던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도되시지 않은 주스를 날름 받아 마실 수는 없었어요. 저 먼저 마시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사양하다 결국 어머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주스를 먹게 됐죠. 그렇게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입안에 들어온 주스는 가루 주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한번 입안에 넣으니 그릇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더군요. 먹고도 또 먹고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주스를 먹고 눈이 번쩍 뜬 제 얼굴을 보시고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제게 또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주스 한 잔에 정신이 나가 이번에는 사양도 하지 않고 한 잔을 더 먹게 됐고요. 그런데 2잔 정도 먹으니 좀 쌉쌀한 끝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릇에도 하얀 가루가 보였고요. 주스 맛에 놀랐던 저는 그 하얀 가루마저 뭔가 특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 행동을 제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걸 뭐하러 찍어 먹어? 그냥 둬라. 어머님, 이 가루 같은 건 뭐예요? 설탕인가요? 아니, 뭐 상하지 말라고 넣어놓은 건데 먹어서 이상은 없다만 굳이 먹을 필요는 있겠니? 아, 그래서 주스 뒷맛에 쌉쌀한 맛이 있었구나. 쌉쌀해? 근데 주스가 워낙 새콤달콤해서 쌉쌀한 맛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렇지? 맛있지? 그럼 그거 찍어 먹지 말고 주스나 한 잔 더 마셔라. 아니에요. 전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드세요. 아이, 난 괜찮대도. 그럼 여기에 놔둘 테니까 너 마시고 싶을 때 마셔라. 나랑 홍성이 생각해서 아끼지 말고. 알겠지? 어머님께서는 저 혼자 다 마시라며 주스를 방 안에 넣어두고 가셨어요. 매일 어머님과 남편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지만 절 누구보다 아껴주는 가족들이 제 가족이라는 현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참 부족한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잘한 것도 없는데 제게 너무 큰 사랑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생각하며 이 몸을 이씨 집안 며느리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감동적인 제 가슴과 달리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전날 무리를 한 일도 없었는데 몸은 나른해지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는 잠을 쫓아보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돼서 해야 할 집안일도 있는데 낮잠을 잘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뺨도 때리고 허벅지도 꼬집으며 잠을 쫓았는데 어느 시점으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죠. 잠을 쫓아보려 했던 제 노력이 허망할 정도로 제가 잠에 든 거였습니다. 제가 잠들었다는 거에 깜짝 놀랐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용을 써야 그나마 움직여지는 정도였죠. 그러다 제가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잠들었던 방인 줄만 알았는데 천천히 눈을 돌려 확인해 보니 창고 같은 곳에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장소도 낯선 곳이었고 제 몸도 듣지 않아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꽉 감은 채 어떻게든 잠에서 깨어나려고 했는데 점점 돌아오는 몸의 감각으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룻바닥은 차가웠고 수북한 먼지로 인해 눈과 코가 따가울 지경이었죠. 몸의 감각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원래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제 팔과 다리가 끈으로 동여져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웬 감옥 같은 쇠창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흔히 개나 닭을 넣어두는 우리 같은 곳에 말이에요. 낯선 곳에 몸이 동여진 상태로 우리에 갇혀 있다는데 너무 놀랐던 저는 소리를 치며 어머님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닥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고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던 어머님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아이고, 내가 재갈을 물려야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이걸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가서 물려놓을까? 제가 적어준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세요? 우선 지금 괜히 나서지 마세요. 어차피 이 집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짐들이 많아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혼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그 이삿집에 왔을 때 제갈 물리세요. 또 올라가서 저 여자 상태 확인하는 건 혼자서 가셔도 문제 없지만 이번 제갈 물리는 것처럼 저 여자한테 가까이 갈 땐 무조건 그이와 같이 올라가셔야 해요. 어머님 혼자 가까이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저 여자가 도망치면 그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아시겠죠? 아유, 걱정 마.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했단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딱 한 달 동안만 가둬 놓으면 되는 거지? 정말. 한 달은 최대로 잡아둔 거고 매일 올라가서 상태 보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물 넣어주러 갈 때마다 저 여자 상태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그래, 그 배고파 눈이 돌아서 아주 미친년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알겠는데 그 기간이 대충 얼마인가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둘러댈 말이 필요해서 그래. 제가 갑자기 안 보이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냐. 눈이 돈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저도 모르죠. 그리고 설명했다시피 이게 원래 태자기 만들 때나 쓰는 걸 우리 음식님이 절 특별히 예뻐해 주셔서 알려주신 거라 다른 실력 올리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될 사람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거라. 어머님께서 누구와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소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딱 하나, 재물이라는 말은 제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설마 싶었는데 쇠창살 우리 안에 손 묶인 채로 있는 제 꼴을 보니까 그 재물이라는 게 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재물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해석될 리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단어였죠. 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묶여있는 팔과 다리를 풀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뒤로 묶인 팔과 다리를 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닥 문이 열리면서 환한 불빛과 함께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시댁 다락에 갇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갇혀 있는 곳이 아직 시댁이라 안심이 됐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저를 재물이라 가리키던 시모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올라왔나 싶어 잔뜩 긴장하게 됐죠.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때문에 우리 집 천장이 주저앉는 줄 알았잖니? 좀 가만히 있어. 너도 알다시피 여기서 네가 소리를 친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 알지 않니? 야단 법석을 떨어봤자 너만 힘드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알겠어?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아까 다 들었어요. 재물이 어쩌니 한 달 동안 가두니 배고파 눈돈 미친년을 만든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게 무슨 짓을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냥 이게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네 속 덜 뭉그러지고 마음이 편할 거다. 그냥 네 팔자야, 팔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저도 덜 억울하죠. 그래, 내가 말해준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덜 억울하다고 말하니 알려주마. 대신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기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무녀나 무당에게는 태작이라고 알려진 게 있단다. 그게 사람들한테는 동자신, 탱자기, 애기동자 등등으로 불리는데 그게 다 태자기를 지칭하는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든 후든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애가 한을 가지고 죽으면 그게 태자기가 되지. 그런데 그 태자기가 우리가 모시는 다른 신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단다. 어린아이를 굶기고 나중엔 몹쓸 짓을 해서 태자기를 만드는 일인데 네가 지금 그 태자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을 당한다고 보면 된단다. 네? 몹쓸 짓이요? 그럼 절 굶겨서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왜요? 전 어린애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모질게 살아서 세상이 때라는 때는 다 묻었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요? 내게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네 손가락, 네 열 손가락이면 된다. 그 손가락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부적을 만들고 구슬하고 실력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앞서 말했듯이 네 팔자란다. 네가 가족이 없는 혼자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네 사주가 네 손가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딱 들어맞아. 그래서 나도 그렇고 흉성이도 그렇고 널 데리고 온 거고. 그럼 처음부터 절 제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뭔 놈의 신인지 실력인지 그것 때문에? 어머님 지금 미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손가락을,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손가락에 해코지를 하겠다 말하세요? 얼른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전부 네 팔자라니까? 네가 가족을 잃은 것도 고아원을 간 것도 우리를 만나 이렇게 된 것도 다 네 팔자야. 대신 이번 일 끝나면 우리가 보답은 넉넉하게 챙겨주마. 손가락이 없어서 사는데 불편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쟁 겪으면서 손 없고 팔 없는 사람이 한둘이니? 그런 사람들도 다 살아. 거기다 우리가 적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원래 네가 살던 것보다는 나을 거다. 그러니 일 다 끝날 때까지만 참고 견뎌라. 응? 미친 소리도 이보다 더 미친 소리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제 손가락을 신인지 신력인지 모르겠는 망할 미신 때문에 내놓으라고 했으니까요. 시모의 헛소리를 이해할 수도 이해할 생각도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댁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마을 주민의 집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 목소리가 닿지 않겠지만 그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순간 당황을 했는지 주변에서 재갈을 물릴 만한 걸 찾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제 입에 채웠죠. 아이고 이년아, 네가 그렇게 악을 써봤자 해결되는 일 하나 없어. 너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면 뭐 찾아오기라도 해? 왜 쓸데없이 힘을 쏟고 그래? 뭐 네가 얼른 힘 빠지면 우리야 일이 금방 끝나서 좋다만 우리라고 네가 발버둥 치고 악 쓰는 걸 보고 듣고 싶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마음 편하게 또 수월하게 일 끝내자. 알겠지? 그럼 진정 좀 하고 있어라. 내일 또 찾아올 테니. 시모는 끝까지 제게 이해하라는 말을 하면서 다락방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재갈을 문 채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죠. 하지만 입안 가득 들어온 천과 나무 재갈로 입안은 금방 건조해졌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목이 갈라지고 아파왔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 이외에 누구 한 명 제발 살려달라는 제 간절한 외침을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배신감과 공포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잊고 행복에 겨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시모와 남편에게 처음부터 속았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몰려왔고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시모가 말한 것처럼 제 10손가락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죠. 눈에서는 배신감과 공포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제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 이제까지 살면서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엉엉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붓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다 제 10손가락을 잃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제가 갇혀있던 우리의 문이 열릴 상황이 한 번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 죽기 살기로 남편과 시모를 피해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문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또 다락문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방해물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우리 문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가 제대로 안 잠겨 있는 겁니다. 시모가 제 발악에 당황했는지 자물쇠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뒤로 돌려 손가락을 이용해 자물쇠를 고리에서 빼냈죠. 그리곤 다락문이 있는 곳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락과 밑에 층을 연결하는 문은 바깥쪽에서 잠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안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다락에서는 여전히 갇힌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탈출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다락 바닥을 기어다니며 묶여있는 팔과 다리를 끊거나 풀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다락문을 열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 다녔죠. 그러다 짐들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창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환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아주 작은 창문이었는데 앞에는 짐들로 가로막혀 있었고 크기도 너무 작아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 창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했지만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난 창문이 아니었죠.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짐들을 밀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작은 창문으로 제가 빠져나가는 거였죠. 저는 밑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맨 앞 짐부터 몸으로 밀어내며 제 몸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얼굴과 제 어깨를 창문에 대보며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했죠. 간신히 제 몸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손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안전하게 다리부터 창문으로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굴과 상체가 먼저 창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지붕 경사가 급하고 층수가 2층에서 3층은 되는 높이라 잘못하다간 그대로 머리가 먼저 떨어져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더 지체를 했다간 시모나 남편에게 발각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10손가락이 이를 때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했죠. 최악의 경우 잘못되는 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탈출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는 곳에 제 운명을 걸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뒤 눈을 질끈 감고 머리부터 창문 밖으로 내밀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도 혹시 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까, 또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진 않을까 싶어서 두 소리 중 하나라도 줄이고자 이빨로 제 입술을 꽉 깨물고 떨어졌어요. 다행히 저는 몸통이 먼저 바닥에 떨어져 최악의 경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바닥에 난 잔디와 풀들로 인해 그리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몸통으로 떨어지면서 바닥과 접했던 팔 쪽을 다치긴 했지만 그 충격 덕분인지 묶여있던 끈이 풀려 손이 자유로울 수 있었죠. 저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겨우 참으며 다리 쪽에 묶여있던 끈을 마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집 안쪽에서 다락에 갇혀 있었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약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런데 자칫 제가 다락에서 빠져나온 걸 들킬 뻔했습니다. 제 너무 놀란 신음소리가 튀어나올 뻔했거든요. 조금 전 제가 갇혀있는 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죽었다던 남편의 전부인이 집안에 있었거든요.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벼가며 재차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에 홀린 듯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죽은 전부인과 시모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독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번엔 네가 제대로 신발을 얻겠어. 그거야 음신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 아까 일 때문에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저 여자 사주 생시 확실한 거죠? 아까 일은 제가 주스를 조금밖에 안 먹어서 금방 잠에서 깨어날까봐 급하게 옮기느라 실수한 거다. 네가 부탁한 사주 생시라서 내가 몇 번이고 확인했어. 그러니 걱정 마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미 굿을 하기로 했고 복채에 난돈까지 받아서 물릴 수도 없다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실력이 떨어져서 저번 굿판에서 망신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망신당하면 진짜 밥줄 끊긴다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백방으로 너랑 사주 맞는 애를 찾아온 거 아니냐. 확실해. 네 실력 채워줄 애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 작게 실수하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다음부턴 제 실력 떨어지기 전에 재물될 사람 좀 구해두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사주 만난 사람 구하는 게 좀 쉽니? 거기다 갑자기 사라져도 상관없는 사람 찾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음식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사람인 재물 말고 뭐 돈이나 어머님! 우리 음식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리 밑에서 지냈을 뿐이 지금 누구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님 무서워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말을 함부로 하시냐고요? 모시던 신 도망간 지가 한참 전인데도 어머님께서 무녀 대접 받을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 것 같냐고요? 아유, 알아. 다 네 음신님과 너 덕분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 실력 올려주는 재물들도 구하러 다니는 거고.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할 말 못할 말이 막 나오는구나. 그러니 그만 화 풀어라. 어머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 여자한테 제 정체 숨기느라 죽은 척 지내야 했고 제 남편도 내줘야 했으니까 혼자 앓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구하는 거마저 안 하시면 뭘 하시는 게 있다고 우리 음식님께 재물이 아니라 돈이니 뭐니 말하세요?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죽었다던 전 부인이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 시모처럼 무당이었던 거죠. 아니,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신발이 바닥났는지 겉으로만 무당이었고 진짜 무당은 그 여자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무당 일을 해서 시댁이 그만큼 먹고 사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여자가 있는 듯 보였죠. 남편의 전 부인은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바쳐 실력을 얻는다고 믿는 것 같았고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도망치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서 한 소리 듣게 된 시모가 민망한지 자리를 일어나 제가 있는 현관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갈 곳이 없나 둘러보다 평소 잠겨있던 지하실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그곳으로 내려가 숨었죠. 그랬더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잠겨있었던 그 지하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전부인이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신당 같은 것도 차려져 있었죠.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대화가 단순한 헛소리와 비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저는 위층을 살피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맨발이 아픈지도 모르고 흙투성이인 길을 뛰어갔죠. 중간에 있는 마을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혹시 시댁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제가 한참을 죽기 살기로 뛰어 들어간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가쁜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순경들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맨발인 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순경들에게 저는 제가 조금 전 시댁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도 황당무계한 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 그러니까 저기 다리 넘어 있는 무당집 며느리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상아리 사는 무당집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면 거기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하나? 저기요, 지금까지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거기서 겨우 도망쳤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 왔다고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아, 네네. 근데 저희가 그 할머니 얘기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그쪽에 연락 먼저 드릴게요. 할머니 오시면 그때 말씀하시는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순경들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지하실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생각났어요. 저는 급히 속주머니에 챙겨왔던 그 물건을 순경 앞에 내려놨죠. 그랬더니 파출소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가져온 물건이 사람의 손가락이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아줌마,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 손가락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손가락을 제물로 쓴다니까요? 제 손가락도 이렇게 될 뻔했다고요? 저 안 미쳤어요. 제가 한 말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제야 순경들은 제 말을 믿는 얼굴이었어요. 제게 조금 전 얘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했죠. 그리곤 같이 시댁까지 가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순경들에게 시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도착한 시댁에서 도망친 저를 찾고 있던 시모와 전부인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순경을 보고 놀란 두 사람은 순경들 사이에서 제가 나오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하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을 늘어놨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고 소리쳤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굴 가둬요? 제물은 무슨 말이고? 그런 건 조선시대 무당들이나 하는 일이죠. 무슨 사람 손가락을 제물로 삼어. 그리고 제가 어떤 애인지는 아세요? 제가 저 고아인 애가 불쌍해서 우리 집에 먹이고 재우는 건 아시고 그러세요? 제가 왜 심술이 나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고아인 애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어디 우리 말 못 믿겠으면 신원 조회해 보세요. 제가 고아인 출신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라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아까 지하실에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음신인가 귀신인가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손가락. 그 손가락 가지고 파출소 가서 넘겼다고요.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 집 들어가 보면 끝이야. 당신들이 한 짓들 전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뭐? 천년이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저 고아년이? 시모와 남편의 전부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그렇다고 순경들이 있는 앞에서 제게 어떠한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경들이 집수색을 하게 됐고 제가 말한 다락방 우리와 지하실에 있는 다른 증거물들로 인해 일이 커지게 됐어요. 파출소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경찰서에 무전을 넣은 거죠. 결국 시모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전부인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저야 아직 봉변을 당하기 전이었고 잠깐 다락방 우리에 갇힌 걸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게 없어서 그 집 식구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고요. 경찰에서도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수사를 했지만 끝내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전부인까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처벌할 법은 없었어도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사람에게 해코지하면서까지 무당짓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손가락질을 받게 됐고 그들이 사는 집은 낮이고 밤이고 돌팔매질을 당했죠. 결국 그 집 식구들은 급히 이사를 떠나게 됐어요. 저로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죄를 묻거나 처벌을 할 수 없었으니 제 주의를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만 제 사연이 끝이 난다면 오늘 사연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못된 가족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못했으니 사이다나 복수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존재가 내린 처벌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식구들 일가족이 이사를 떠난 다음 날 사고로 즉사를 했거든요. 그 집 식구들이 이삿짐을 푼 다음 날 그 지역에 비가 억수로 내렸다고 하던데 그 폭우로 뒷산이 무너지면서 토사물이 집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그 일가족 모두 입사에 죽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6개월이 넘어 동네 사람에게 전해 듣게 됐는데 정말 놀랐었어요. 정말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 나중엔 정말 좋은 사람도 나타나고 자식도 가지며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의 수확을 기다리며 조용하지만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요.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보통의 시민들도 너무 악을 가지고 또 못된 짓을 하며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져서 그렇겠죠. 남에게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도 사회적으로 팽배해졌고요. 그런데 이 나이 때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악을 가지고 살면 손해보지 않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면 그게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요. 꼭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제발 저리는 일이나 가족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큰 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네요. 날이 서 있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겠고요. 다들 마음 편히 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늙읍시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